방송을 시작하려고 스튜디오에 앉아 원고를 보는데 낯선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2021년. 지금은 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해지겠죠?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녁 6시 5분부터 8시까지 여러분 곁을 든든하고 또 따뜻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새해 첫날의 뉴스 하이킥 시작합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한 각 당의 새내기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정치의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자리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3, 4부에서는 2021년의 경제, 특히 증시를 전망해 볼 겁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저만 빼고요. 모두 주식 붐이 아주 활발한데요. 올해는 또 어떤 롤러코스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바로 세 분의 정치 신인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2021년 첫 인터뷰인데요. 2021년 정치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 분의 초선 의원과 함께합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젊은 의원님들 이렇게 뵈니까 힘이 막 솟네요. 대한민국의 새 희망이 샘솟는 것 같고요. 이 스튜디오는 대신에 꽉 차는 느낌입니다. 우선 현역 정치인 국회의원 세 분을 동시에 모신 게요.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고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세 분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부터.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작년 2020년 한 해가 참 어렵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2021년인 올해에는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들 함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모셨었죠? 네, 전화로 뵀었습니다. 직접 네. 뵈니까 더 좋네요. 상 상 받으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인상 탔고요. 네, 허은하 의원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하는데 소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는 우리 조상들에게 큰 힘이 되었죠. 올해는 저희 국민의힘이 돌밭을 갈아 나가는 소처럼 성실하고 우직하고 또 유능하게 일해서 국민께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장경태 의원님. 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장경태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지난 한 해를 보냈고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전이 검증된 백신 도입을 기대하면서요. 문재인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새해에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새해 인사 감사하고요. 그대로만 올 한 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모두 지난해 국회의원이라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힘들고도 어려운 직업을 새로 가지게 되셨습니다. 네. 과연 기대했던 것과 어느 정도 맞는지, 혹은 예상 못했던 어려움이나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치 부분을 제외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직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 장경태 의원님은 정치를 좀 해오셨으니까요. 청년정치 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으셨을 것 같고, 가장 그래도 허은하 의원님도 여러 다양한 그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접하셨을 테고, 장혜영 의원님부터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초짜다운 초짜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저는 그 이전에는 프리랜서 창작자로 존재를 하고 공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네. 국민을 대의하는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실전을 하면서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낯선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프리랜서랑 비슷하다. 왜 국회의원을 왜 자영업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딱 그거를 잘한다고 좋은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상상하는 만큼이 자기 영역이 되는 거고 네. 마음을 쏟는 만큼이 자기 정치가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허은하 의원님은 조금 뭐랄까요 현실적인 거, 뭐 보수 문제라든지 또는 처우나 업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아쉽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예상과 아직은 다르다든지. 뭐 아쉽거나 그런 걸 평가하기에는 제가 7개월밖에 경험을 안 해봐서 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벼락 스타가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비행기 태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이 제게는 좀 다르게 좀 다가왔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업이 항공승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승객의 그 안전을 지키면서 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목적지까지 이제 비행을 돕는 것이 제 역할이었는데 그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항공기의 어떤 조종사이자 또 정비원이자 케이터링이자 또 승무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난기류 만나면 조종석에서 뭐 정책의 방향키도 좀 잡아야 되고 잠시 체류할 땐 연료도 넣고 또 음식도 채워드리고 예. 또 승객이 그 승객이잖아요. 국민을 승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께서 먹거리 잘 드시는지 잘 주무실 수 있을지 그런 거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비행기 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난기류가 많았습니다. 난기가 많은 비행 어려운 시간. 과정이었고요. 장경태 의원님 어떠세요? 그래도 그 뭐랄까요? 곁에서 지켜보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랬던 모습과 실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뭐가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뭐 일단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건 확실히 다르구나 이 생각은 했고요. 네. 뭐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협동조합 조합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책임도 함께 공유하는 느낌.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공인 감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민 감옥. 그러니까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 맞아. 정말 저의 맞아요. 일정을 뭐 격하게 모든 공감합니다. 10명의 부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네. 저도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적인 일정 좀 갖고 싶은데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좀 예. 아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만 뭐 마스크를 벗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바로 SNS 절대 안 뜨고 돼요. 예. 그렇죠. 맞아요. 야,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더라 뭐 맞아요. 라면서 네. 감시자가 네. 전부 맞아요. 지역에 칭찬은 안 받는데 혼나는 건 바로 거는 그냥 진짜. 바로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그런 국회의원의 특성 7개월 해보셨는데요. 아, 그래도 해보니까 이거 참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혹시 있으셨던가요? 네, 저는 아하. 그러니까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에서는 네. 이 영역으로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도 많이 먹고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스럽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와서 있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을 제가 뭐 영화로 할 때랑 아니면은 길에서 광장에서 집회에 나가서 그냥 시민으로 할 때랑 상임위장에 앉아가지고 눈앞에 경제부총리를 앉혀놓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의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에서의 효용감, 효능감 이런 걸 느낄 때는 사실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경제부총리를 앉혀놓고 민생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 네. 뭔가 이게 내일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허은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번 7개월을 이렇게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서 어느 때 언제 내가 진짜 국회의원이구나. 국회의원이 되었구나라 실감하신 적이 혹시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제 국회의원이 로우메이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맞을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국감을 치르면서 저는 내가 국회의원이구나 맞아. 예, 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고 네. 이 로우를 메이커 한다라는 게 꼭 그 앉아서 입법을 하기 위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국민 현장에 더 다가서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짜로 필요한 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없어야 될 법이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네. 그런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되고 하지만 현장 찾아가고 국민의 목소리 듣고 하는 건 정말 자신 있다.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거의 천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허은아 의원님은 이제 난기류가 좀 지나야 네 맞습니다. 천직인지여부를 예, 지금 난기류라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난기류예요. 제가 보기에는 허은아님은 이제 평소에 그 전에도 방송에서나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대단히 평화주의자시거든요. 근데 네. 국회 오자마자 극렬 대립으로 너무 힘들어. 놓이니까 본인도 처음에 제가 이제 본회의장도 또 맨 앞자리니까 이렇게 허은아님 자꾸 가끔 뵈요. 그러면 네. 본회의장에서도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난감한 표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정체성의 물론 혼란이란 거. 다들 뭐 서로 싸우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맞아요. 장경태 의원님은 여당 의원이시니까 네. 제일 큰 실수를 하신 거 한번 솔직하게 청취자 앞에서 좀 공개해 주시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소위 한 사이클을 돈 거잖아요. 네. 뭐 결산 심사도 해봤고 법안 소위도 해보고 국정감사도 해보고 예산 심사나 이런 거 다 해보셨을 텐데 소위 이게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을 잘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질의 순서를 상임위 질의 순서를 바꿨었는데요. 아. 그걸 행정관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질의 순서가 가지고 뭐 준비가 안 되는데 깜짝 놀라서 약간 당황하면서 예. 질의를 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본회의장에서 이제 표결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화면에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방법과 아래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네. 버튼을 원래 찬반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석도 누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네. 것들 잘 몰랐고 네. 또 그걸 또 손 들고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정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처음에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국회의원이 되시면 정말 저도 그 국회의 이 내부 구조부터 몰라가지고 맞아요. 회의장 찾다가 길을 엄청 헤매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의원회관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로잖아요, 미로. 네, 일부러 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디에 화장실 있는지 알면은 국회 생활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예. 예. 세 분의 실수담만 모아도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 분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호의 시작 듣고서 돌아와 이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들었던 가호의 시작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라는 가사가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요. 세 분 모두 정말 원하는 거 모두 가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게 특히나 본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하시는 국민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한 그런 어떤 희망, 기대일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년 특집 2021 정치 희망을 말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2020년에 내가 발의한 법안 중에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는 거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딱 하나씩만 뽑아서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 저는 2020년에 그 일명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만 65세 연령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없앤 입법을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까지 시켜낸 것에 대해서는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 상당히 중요한 법안 통과까지 네. 해주셨고요. 장경태 의원님요? 저는 사다리법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청년 정치 사다리법, 청소년 사다리법, 청년 주거 사다리법까지 발의하고 이제 창업 사다리, 금융 사다리 등도 발의할 예정인데 정치 사다리법 중에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 저는 네. 가장 큰 어떤 정치적 진입 장벽을 낮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원회라고 하면 국회의원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렇죠. 지방의원 후보자도 똑같은 공직 후보자인데 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청년이나 여성이 출마할 때 항상 빚지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 후보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후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했고요. 본회의 통과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하지만 오히려 그런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깨끗하게 어떤 부정한 지원 없이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다리법이라는 의미가 들고요. 허은하 의원님은요? 저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일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의 1호 법안이 함께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서 저희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또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의 독소 조항을 좀 제외하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추린 것이 제 1호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결국에 그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지난 12월 9일에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매년 1월, 7월을 빼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할 수 있게 됐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되어서요. 네.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 일을 너무 안 한다라는 말씀 안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국회를 제대로 네.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법이다 말씀 주셨고 그 효과는 이제 2021년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지켜보겠고요. 사실 허나님의 일하는 국회법도 그렇고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도 그렇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한가하거나 그런 존재는 절대 맞아요. 아니거든요. 정말 네. 이 상상을 진짜 초월하는 맞아요. 일정과 맞아요. 이 정말.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진짜 할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뭐 네. 정말 저것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뭐 야근까지 뭐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과거처럼 뭐 국회의원이 어떤 통치 권력이거나 뭐 이런 네. 어떤 권력자의 모습보다는 이제는 서비스업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52시간 근무는 생각보다 전혀 네.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네. 제가 정치라는 건지 텔레마케터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보면 정말 일들 많이 하시고요. 하루 종일 그 사적인 생활 시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공적인 봉사의 연장인데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한쪽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우리를 위한 거냐?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데 모든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아니냐? 왜 싸우기만 하느냐라는 거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꼭 필요한 법은 혹은 정책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장혜영 의원님은 특히 그 정의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네, 대해서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러한 정치 현실상에서 아직까지 네.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 맞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국회가 여야 거대 정당들의 어떤 정쟁 싸움 네. 속에서 이 세월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셨을 텐데 네. 7개월 동안 경험해 보시니까 도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국회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곳은 맞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각축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으면 좀 이상한 거고 네. 그 싸움을 잘하고 우아하게 하고 받아들여질만 하게 하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정말로 민생과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진영에 맞는 나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울 때 네. 이럴 때 이제 국민들이 답답해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두 분도 동의를 하시죠, 사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몸으로 겪어보시니까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국민으로부터 자꾸 불신과 지탄을 받는 정쟁, 그렇죠? 생산적인 의견의 차이로 비롯된 필요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 같은 내로남불의 싸움에 우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왜라고 느끼셨습니까? 제가 사실 국회 밖에 있을 때는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네. 일도 안 하면 싸우기만 한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확인해 봤을 때는 전혀 달랐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싸움은 아까 장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링 안에서 싸우면 게임이 되고 스포츠인데 링 밖에서 싸우면 막가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링 밖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워서 국민에게 품격 있게 싸우는 것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안이 있게 싸우는 것, 그리고 상대를 좀 인정하면서 싸우는 것, 그거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정말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시고 네. 진짜 저희가
24시간 단톡이 움직여요. 아하. 그 의총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토론하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우리가 죄송함,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못해서 아하. 이렇게 103석, 102석밖에 못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를 애를 씀에도 그게 국민에게까지는 아직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더 소통하고 국민께 이걸 제대로 알려드릴까에 대한 거를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발목 잡기라던가 뭐 지능탁 싸움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지 네. 진짜 현재의 21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들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달라라는 아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많은 국민들이 보시던 것과는 정반대 같아요. 네, 깜짝 뭐냐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죄송했습니다. 가지. 예, 네. 마음과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마음이 국민 다수와 다르다. 뭔가 다른 생각, 다른 주장, 다른 방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봤는데 네. 허나우님이 겪으신 거는 마음은 정말 국민을 향해 있고 제대로 일하고 싶고 상대를 존중하고도 싶고 네, 맞습니다. 품격 있게 정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음. 소통의 부족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올 한 해 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허은하 제가, 의원님 예. 소통의 전문가로서의 역할 기대해 보겠고요. 제가 네. 기본적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이제 항공승무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네. 청년 창업가로서 또 여성 사업가로서 음. 많은 차별도 경험을 해봤고요. 네. 저희 당에는 이렇게 을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득권, 맞아요. 엘리트 예.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이미지가 그게 네, 많이 그거를 만들어져 어떻게 있죠. 깨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이스타항공의 그 단식을 하시는 그 위원장님께서 네. 거의 국회 앞에 계속 사셨거든요. 예. 거기 현장에 한 4번 정도 찾아뵀었는데 네. 찾아뵙고 말씀 듣는 거 하나만으로도 놀라시더라고요. 아.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현장에 가서 그 단식하는 노동자를 만나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더 소통해서 올해 말에는 절대 네.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오랜 동안 그래도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오시면서 민주당이 특히 야당 시절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역할 많이 해오는 모습들도 함께 하셨을 텐데 지금은 여당으로서 기득권이라는 일방 독주 뭐 이러한 그 지칭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고 섭섭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겪는 왜 마음대로 잘 안 될까라는 이 당이나 여당이나 정치의 분위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는 허나은님 같은 분만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네. 사실 필요한 싸움과 불필요한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가 안 싸우면은 오히려 이 어떤 정책 경쟁이나 어떤 기득권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국회의 모습도 지나치게 전 엘리트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하.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인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을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마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일정하게 이 역사의 어떤 흐름과 파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쁜 정치는 국민이 싸우게 만드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아하. 결국 국회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추운 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게 국민이 싸우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불필요한 싸움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있거나 중계가 될 때는 정말 점잖으셨던 분들도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시죠 이제. 약간 이 오버하시는 것도 물론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또 부각시켜서 취재하다 보니까 좀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정말 민감하거나 예민할 때는 차라리 중계하지 않고 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서로가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예. 서로. 네. 네, 양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정말 세 분 얘기 들으니까 막 재미있기도 하고 막 생생한 현장 말씀에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는데 일단 광고 잠시 듣고요. 중요하죠. 열기 좀 식힌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년 특집 2021 정치 희망을 말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어떤 민주당 여당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 그리고 정치에 대한 그런 그 소회까지 들었는데요. 나온 김에 민주당 여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장혜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서로 차이에 대한 싸움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상생 협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데 장혜영 의원님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너무 이 두 양당이 사이가 좋아버리면 흔히들 야합 그렇죠. 네, 그 사회적 약자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리한 법안들이 막 통과되고 이런 것도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앞서 들으면서 이제 장경태 의원님께서 국회가 싸워야지 국민이 싸우게 만들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들이 싸우고 계시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앞서 잠깐 얘기 나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련된 건데 네. 반복되는 매년 2,000명씩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이 죽음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보낸 부모가 그 고 김용균님 어머님이신 이제 김미숙님 또 이한비 PD님 아버님 이제 이용관님 이런 네. 분들 포함해서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님도 그렇고 근데 이 법안의 정말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토론과 합의가 있기보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협치는 사실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그 범위를 줄이고 그렇죠. 네, 적용 맞아요. 뭐 기한 유예 대상은 넓히고 뭐 처벌은 약화하고 뭐 이런 거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한 기업이라도 책임을 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만 너무 고민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을로 살아온 의원이 많은 국민의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결정적인 순간에도 을의 편에 서주시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 보여주시고 또 여당은 여당만큼 정말 책임감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좀 간곡하게 하고 싶네요. 네, 세 분 말씀만 들어도 야 국회라는 곳이 싸우기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사이가 좋아도 문제고. 그렇죠. 네. 싸워야 될 걸로 싸우고 힘을 모아야 될 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정의당은 다수가 아닌 네. 그런 약자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다 보니까 또 다수가 아니고. 뭐 근데 약자를 일하다 보면 결국 다수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아, 하는데 기대와 희망.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문제들, 구조적인 네.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법을 들여다보면 국회법의 별명이 교섭단체법이라고 맞아요. 하는 게 비교섭단체들은 말하자면 수단이 많이 없는 거죠. 네. 하다못해 그런 상임위를 열 때 일정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도 그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네. 이렇다 보니까 막 30분 전에 회의가 열린다고 갑자기 문자 받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적어도 아무리 당이 다르다고 해도 300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함께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이런 건 좀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나원님께는 국민의힘에 쏟아지고 있는 뭐랄까요 무능력론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래도 제1야당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물론 지난 총선에서의 그 어떤 의석 확보 실패 이것이 뼈아프시긴 하시겠지만 그동안 상임위원장도 전부 당신들 다 가져 여당에 다 줘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여기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네. 무능력론은 아니고 네. 무능하다는 걸로 느껴지신다. 아 그렇게 느껴지신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국회 생활을 하면서 와 라는 이 탄식을 한 10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차피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이고 또 국회법에도 과반수 3분의 2 등의 의결 종족수가 이제 맞았을 때 이게 뭐가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이제 여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란 듯이 기립해서 모든 걸 통과시켜 버려요.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뭘 올렸다 저희도 몰랐던 게 올라온 법안이 15분 만에 그냥 통과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이 보실 때 얼마나 무능해 보일까. 정말 답답하시겠다.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국민 여러분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옳진 않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 텐데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니들이 뭘 하니 하고는 있니 이런 생각이셨는데 요즘에 뭐 공수처법 개혁 등이 뭐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민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들이 진짜로 이제 의석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 때문인지 그래도 끝까지 소리를 내라라고 해주시면서 비판도 하시지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게 네. 감사하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배려라는 얘기를 할 때요. 사실은 가진 자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대 여당은 아마 현재는 갑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준 힘은 국민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국민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하고 올해는 저희가 더 많이 네. 위로해드리고 힘이 돼줄 수 있도록 소처럼 정말 일하겠습니다. 소처럼 네. 일하시겠다. 네, 장경태 의원님은 지금 허은하 의원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따서 과거로 가져가면 민주당에서 주로 하던 말 아닙니까? 야당 시절에. 예. 신기하죠. 예, 배려는 가진 자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독조하냐? 바로 그전 19대 국회 마지막에 테러 방지법 통과시킬 때만 해도 정말 거리에서도 호소하시고 필리버스터로 호소하시고 하셨던 모습인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들으시는 말씀은 유사한 말씀을 야당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그런 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국민께 위로받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과하게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7개월이나 지난데 이 국민의힘 몫의 야당 부의장도 지금 추천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만약 부의장 추천하셨으면 의사일정에 충분히 아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아쉽고 상임위도 18개 중에 저희가 11대 7로 했었죠. 그럼 그 7개도 정말 2순위부터 8순위까지 정말 인기 상임위, 알짜 상임위, 국토위나 정무위나 산자위나 교육이나 이런 예결특위까지 예산안도 아마 다 전국을 주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양보하시면서 저는 이제 국토위 소속이긴 하지만 국토위 과정에서 예를 부동산 3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셨을 거예요. 아마 정무위원장 가져가셨으면 당연히 이 공정경제 3법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셨을 텐데 상임위를 다 포기하시면서 그럼 두 번째 실책도 있었고 세 번째는 공수처법이 이제 시행된 지 4개월 지나고서도 아무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의 약간 오히려 이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 야당 측 추천한 후보가 이 압도적 인지도가 있으면 그것 또한 국민적 여론에 저희가 어찌됐건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 때 국민과의 약속을 저희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했는데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도 그것도 저희의 어떤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뭐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다. 물론 이제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국민들께서 실망스럽거나 지탄을 받는다면 아마 또 다른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나서 비판을 받는 어떤 이 평가를 받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평가를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비협조도 한 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서 일단은 새 당 혹은 여야 간에 할 말이 상당히 많아지네요. 다음에 2차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2부 2차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보이는 것 오늘의 주제는 희망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2021년 국회를 향해서 마지막 질문, 마지막 그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세 분이 한 가지씩만 소속 정당의 가장 희망 의지에도 좋고요. 아니면 정치인 본인의 어떤 의제, 입법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요. 새 소원 겸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역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법안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네. 작년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거의 발의한 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각종 부당한 어떤 개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공적으로 우리가 그 차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내가 문제라서 그렇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화를 내거나 이제 해결을 하려고 싸워왔다면 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차별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명백한 차별들도 있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이 이게 차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 늘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차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소중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법을 좀 이제 만들자. 그럴 때가 됐다. 워낙 또 이렇게 엄혹한 시기일수록 이런 혐오와 차별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네. 이로부터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올해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가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소원으로 말씀해 주신 장희원이셨고요. 허은하 의원님은요? 네, 저도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차별을 내가 받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도 네. 저는 여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성범죄를 당한 적이 상당히 많았구나라는 것을 요즘 와서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기존에 그때 그 시절에는 당연한 거로 여겼고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고 마무리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저는 또 이렇게 권력형 성범죄와는 조금 다르지만 N번방 피해구제법에 대한 것. 제가 과방위를 들어간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구제법이 20대 국회 말미에 처리는 됐습니다. 근데 빠진 게 해외 소재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게 빠졌거든요. 네. 문제는 그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자기의 그 어떤 성범죄물이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건 삭제가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방심위 조치 99%는 접속 차단에 그친 게 현실이기 때문에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을 심의하는 방심위가 그 원정보 삭제를 위한 해외 공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예산도 좀 요청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는 물론 실제로도 요청하면은 즉각 삭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협력 체계를 조금 구축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좀 노력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짐하는 것은 오늘부로 초선의 딱지를 떼고자 합니다. 네. 예, 바로 이제 중진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초심자의 행운과 그리고 그 경력자의 배려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제 스스로 국민의 삶을 바로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새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원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나름의 각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노력으로 성범죄가 정말 없어지고 피해자가 네. 완전히 구제받고 성범죄 영상물, 성착취물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네, 허나님을 또 다른 초선 열전에서 자주 뵙고 싶은데 갑자기 초선 거부 선언을 하셔서 당황스럽고요. 네, 예. 저는 청년 주거 사다리법을 기필코 좀 통과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발의해 놓은 법안인데요.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예. 과거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잘 만나야 된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세대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결국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청년 주거안정 특별법으로 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70% 우선 공급이라든지 LTV나 DTI 할 때 우대금리 혹은 우대 융자 한도액을 좀 주는 적용하는 법인데요.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어떤 형평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청년 주거 문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네. 된다고 봅니다. 사실 네. 더 이상 이제 뭐 청년만 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대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꼭 기필코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청년 주거 해결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청년 정치인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결과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올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세 분 말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부디 이 세 분의 초선 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신년 첫 인터뷰 세 분 모시게 돼서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표정. 2021년 신축년 희망과 기대를 잔뜩 품고 흰 소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전히 우리 곁엔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많은 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일제강점과 전쟁, 군사 독재와 가난, 무시당하던 약소국의 서름 등 불가능해 보였던 시련과 난제들을 해결해왔듯이 분명히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정한,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 부디 잘 견디고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반드시 들려올 기쁜 소식들에 미리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 소식.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집단 면역 달성으로 전 인류가 함께 코로나19를 퇴치했다는 소식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반가운 미소로 인사하는 코로나 극복 축제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타격을 더 많이 받은 분들을 위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공감, 존중과 배려로 양극화가 줄어들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가 꽃피게 된 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2021 경제 전망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3, 4부에서는 경제, 특히 2021년 증시와 주목할 산업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염블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증권 전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을 모셨고요. 산업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두 분은 개인적으로 올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염승환 차장님부터.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주식 이쪽에 몸담고 있으니까 네. 코스피 4천 갔으면 좋겠고 오. 다 행복하지 않을까. 4천이요. 예, 뭐 꿈의 숫자지만 네. 뭐 3천 원래는 3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 4천 잡아봤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딸이 이제 초등학생을 끝내고 네. 중학교에 가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종식 때 좀 정상적으로 맞아요. 좀 그 학교 생활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막 뛰어놀고 친구들도 네. 사귀고 막 에너지를 발산할 시기인데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 머니투데이 권순우 기자의 예. 새해 소망은요. 저는 그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도하다 보면은 기사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좀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발췌강릉제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은 얘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딸도 이번에 초등학교를 가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학부형이 되는데 그 아이의 첫 학교 생활은 그리 네. 밝을 것만 같지는 않아서 올해는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올해 중학생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요. 네. 한 분은 처음 학생이 되는 초등학생 예. 입학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평상시 같았으면 매우 좀 떨리고 흥분되는 네. 학부모의 마음이실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좀 더 앞서는 그렇죠? 예. 빨리 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 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직장 생활하는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예. 학교를 요새 자주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육아나 어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맞아요.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증시 그리고 주목할 산업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염수환 차장님, 연말연시에 증권회사 분위기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주가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영업부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한데 네. 거래대금이 지난 뭐 사실 몇 년간 보면 증시가 이제 뭐 사실 관심도 없으면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10조 원대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30조 원은 예사롭지 와. 않고 네. 이젠 40조도 넘어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 뭐 당연히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수수료나 이런 이제 수입이 늘기 때문에 예. 저희 성과도 많이 올라가서 네. 저희 부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우 좋으실 것은 당연히 누가 네. 봐도 알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거래가 많다는 것은 증권사에겐 이익이지만 과연 그 결과로 개미 투자자들도 다 좋으실까? 어떠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약간 이제 뭐 안 좋으신 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러시겠죠. 뭐 예.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평균적으로 내봤는데 네. 그 신문 기사 그때 한번 보니까 올해 뭐 증시 참가하신 분들 개인 투자분들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특히 그 배경은 뭐냐면 옛날 같으면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같은 거 정말 많이 테마주 위주로 하셨는데 네. 올해 개인 투자분들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1등이 네네. 한 9조 정도 샀고 아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두 번째예요. 예. 그것까지 합치면 14조 원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우선주 사신 분들은 배당도 꽤 받으시겠어요. 그죠. 배당까지 감안하면 굉장한 수익률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사시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소외받지 않고 수익을 냈던 것 같고 네. 다만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개인 투자자 매수 3위가 뭐냐면 그 굿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라는 상품이 인버스 2배짜리인데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1% 하락하면 2% 주가가 올라가는 상품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 근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오르니까.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기록적으로 2,800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중간중간 당연히 급락 오겠지 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이랑 오랫동안 이제 증시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 빠질 거야. 그리고 2,000 넘고 2,200 오니까 주변에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렇죠. 새롭게. 그럼 과거 같으면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하면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 2,200부터였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고점 신호다. 나는 아하. 여기서 하락에 베팅해야 되겠다. 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던. 그러니까 과거의 오히려. 경험이 올해는 솔직히 거의 통하질 않았어요. 이게 시장 자체가 완전 네.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지난해에는 통하지 않았다. 예. 네. 벌써 지난해 맞습니다. 제가 벌써 2021년입니다. 이게 네. 해가 하루 사이로 바뀌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감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그 예전 했던 방식대로 투자를 네. 하시다가 아하. 상당히 지난해 좀 그 곤욕을 좀 치렀던 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네. 그분 좀 아시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물 경기 생각하면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결국 돈의 힘이거든요. 유동성 때문인데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까지 돈의 힘이 주식시장에 강하게 작용할 줄을 지난해 그 투자하셨던 분들도 아하. 그 간과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지난해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은 한 해가 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앞서 새해 희망으로 코스피 4천까지 지금 예측 네. 뭐 희망을 하셨는데 과연 뭐 3천이야 가까운 정도의 숫자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달성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코스닥은 1,000포인트 시대를 열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3천하고 코스닥 1,000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네.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어서 1월 달에 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이제 4천이 좀 문제긴 한데 코스피가 4천을 가면 예. 우리 한국의 지금 PBR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네. 근데 과거에 1.7배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예전엔 뭐 그 당시 보면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약간 버블이었죠, 사실은. 버블이었는데 어쨌든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4천을 가도, 그러니까 금리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정도 유지가 된다면 네. 비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0.5%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느냐, 네. 이걸 나타낸 게 PER이라고 하는데, 예. PER이 지금 13배거든요. 어허. 근데 이 PER을 역으로 나눈 거죠. 1 나누기 13을 하면 네. 7.7% 정도가 돼요. 예.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1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는지를 계산하는 지표인데, 그럼 제가 진짜 고객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라면 0.5% 예금에 넣으시겠습니까? 지금 PER 13배면 사실 굉장히 비싼 수치거든요. 옛날에 네. 비교해보면 고점이에요. 근데 7.7% 여기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하. 물어보면 다 100이면 다 주식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PER이 20배 정도 가면 네. 예를 들면 4천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음흠. 그러면은 그 PER 20으로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대 수익률이 5%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은행 금리가 만약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음흠. 그럼 여전히 10배 수익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내년에 튄다 위로, 예. 예금 금리가 갑자기 그러면 주식의 매력은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4천이라는 숫자 자체도 비싸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뭐 3천이다 4천이다 보다도 그 숫자에 현혹되기보다는 금리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네. 지금처럼 장기 저금리가 유지되면 결코 4천이 간다고 해서 뭐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시점에서 권순우 기자께 예.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서 염 차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증시 롤러코스터 뭐 급락했다가 지붕 뚫고 하이킥했던 그런 장을 예상했던 증권사는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2021년 전망 어떻게 보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통계 수치에 따른 전망이긴 한데 이대로 진행될까에 대해서는 또다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망이라는 거를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무슨 예언이라든지 맞추는 거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근데 사실 전망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아, 믿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4천 얘기했을 때 좀 전에 염 차장님께서 4천이 갈 수도 있다. 다만 금리에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전망을 할 때는 거기에 시나리오를 쓰게 돼요. 네.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증권사가 제시했던 시나리오가 틀리면 네. 본인도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제가 가장 드라마틱했던 업종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해운업을 좀 꼽고 싶어요. 아, 해운업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락다운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이 줄어들고, 물동량이라는 건 누군가 만들어서 팔고 누군가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 해운사가 선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배수를 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수가 많으면은 안 그래도 물동량도 없는데 뭐 운임까지 떨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줄였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하.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사고 팔리면서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운임 지수가 뭐 저점 대비 3배가 넘게 오르면서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아. 당시에 현대상선 HMM의 주가가 코로나 저점 2,000원대에서 15,000원으로 7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야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를 전망을 믿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서 배가 이렇게 물건을 꽉꽉 실어서 옮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거를 시나리오를 바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증권사의 전망은 이게 꼭 믿으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게 아닌 상황이 생겼을 때는 증권사도 전망을 바꿉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 왜 제 말 바꿔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는지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전망이라는 게 점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과 이럴 것이다.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앞서 이제 금리와 연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리를 지켜봐야 된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한 아마도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염 차장님께 연계된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정말 개인 투자자 무서울 정도의 순매수 행진. 네. 전문가들이 이제는 좀 빠지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예측도 많이 내놓으셨는데 웃기지만 하면서 이 개미들의 매수는 엄청났습니다. 거기에다 고객 예탁금 증가도 사상 최고치였고요. 올해 어떨까요?
올해도 계속 뭐 이 흐름은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개인 네. 투자자분들 일단은 돈을 어디 굴릴 데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아하. 예, 어디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규제 뭐 심한 거는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 좀 요새 좀 뭐 좀 부각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네. 좀 열풍을 불고 있지만, 가상화폐. 예. 그러나 어쨌든 비트코인도 유동성 힘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위험 자산이고, 그래서 주식을 좀 대체할 만한 지금 투자 수단이 좀 부족하다는 게 네. 일단 첫 번째 좀 원인이고, 그다음에 뭐 계속 지금 이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반기까지 이제 많은 국가에서 뭐 백신을 맞겠죠. 맞겠지만 백신을 받고 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예.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한국도 백신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뭐 하루에 1,000명씩 나오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2차 이제 그 부양책을 통과시켰고, 네.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바이든 당선인도 최근에 3차 부양책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예. 3차 부양책도 하겠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몽리라고 했지만 전 국민 현금 보너스를 원래 600달러 지급하기로 한 거를 난 네. 못한다. 2,000달러 줘라. 이렇게 증액할 정도로 예, 예.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을 안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금 음. 상반기까지 어쨌든 살려야 되고, 네. 우리 한국도 성장률에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 전에 그 올해 있었던 그 경제 전략 회의인가요? 거기서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있었던 이제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 일단 550조 원 정도의 추경을 좀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겠다. 그런 네. 식으로 좀 언급을 했다는 건 예. 결국엔 돈은 계속 푼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렇게 보면 결국 이 풀린 돈들이 또 일부가 자산시장, 또 그중에서도 역시 주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산 배경이 네. 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도 여기 시사 프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죠. 주식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요. 예. 경제 채널이 되게 많은데 아하. 거기서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다 주식 컨텐츠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뭐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그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요. 예. 이런 이제 투자 정보나 이런 걸 제공을 할 때 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냥 세미나 형식으로 소규모로 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음. 그 센터장분들이 나오셔.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애널리스트 반도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것도 무료로. 아하. 그러면 이게 정보에 대한 질도 좋아졌지만 네. 이게 습득하는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인 투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스마트해지신 거예요. 예. 그러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알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 예.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이런, 그러니까 작년에 이 현상이 나왔는데 2021년 올해도 이 흐름이 저는 쉽게 꺾일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더 늘어나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뭐 컨텐츠를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도 개인 투자자의 어떤 유동성은, 환경은 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염 차장님이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돈이 어쨌든 코로나19 완전한 해소까지는 풀릴 수밖에 없다. 미국부터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 돈이 갈 곳이 어디 있느냐. 다른 대체 투자처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주식 시장으로는 계속 돈은 몰릴 것이다. 두 번째, 주식과 관련된 정보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SNS나 이 온라인 기반으로 퍼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쉽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신에 찬 정보를 가진 이 개미 투자자들의 위험을 스스로가 감수한 투자들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주셨는데, 문제는 말이죠. 언제나 늘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과거에도 늘 그랬고, 어느 시점은 정말 고점이 올 테고 떨어지는 시기가 올 테고 변동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언제일지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은 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과격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지 네네.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에 뭐 애플은 아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볼 때 전문가들이 야, 이게 3개월 후에 얼마를 벌 거야, 뭐 6개월 후에 얼마를 벌 거야, 1년 후에 얼마를 벌 거야, 이런 거를 가지고서 주가 지수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 때는 야, 앞으로 안 좋아지게 퍼지니까 먼저 대응을 하자. 아하. 그래서 그냥 몇 년치 안 좋아질 거를 한 방에 그냥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주가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3개월 후에 이익이나 6개월 후에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온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통화 정책이 선반영하는 것처럼 주가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경기 과열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스토리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이익으로 현실화하고.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스토리를 달성해내느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변동성 장세가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네. 원래 우리는 주식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검다해서 빨리 팔고 이러면 우리는 또 장기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손실은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올라간 건 다 팔고 이렇게 조금 손해 본 건 계속 들고 있고 그럼 나중에 보면 자기 주식 계좌에 온갖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해서 새파란 그런 게 형성이 되면 되게 공포감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럼 변동성 장세에 대응을 할 때는 자기가 이 회사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샀다. 네. 그럼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실적 나오는 걸 보면서 가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가져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으면 잠깐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걸 달성하는지를 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네. 추세 상승장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종목을 선택할 때나 산업을 선택할 때 그 자기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가져가면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심이네요.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느냐?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2021 경제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 2021 경제전망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이 변동장일 수밖에 없는 2021 증시에 대해서 권 기자님께서는 초심을 잃지 마라. 왜 투자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대처하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염 차장님은 변동장세에 대한 조언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어쨌든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장에서 좀 뭐 저도 권 기자님 의견과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예. 결국에 본인이 잘하는 기업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에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기업도 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하다 그렇죠.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누구 방송에서 그냥 누가 좋대더라 어떤 네. 전문가가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얘기만 듣고 급한 마음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모르고 산 거니까. 네. 근데 증시가 계속 올라갈 땐 상관이 없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르다 보면 분명히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증시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급락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내가 모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지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 종목 어디까지 빠질지 아니면 이것도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투자자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수익도 좀 많이 나셨건 아니면 수익이 안 나셨건 간에 상관없이 지금 증시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뭔가 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 지금 다시 한번 자기 포트를 보셔가지고 내가 정확히 알고 올해 성장하고 크게 문제 없으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지수가 빠져도 좀 버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혹시라도 한두 개라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럼 일단 그건 좀 현금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재투자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장세에서는 아는 데 집중하라. 이런 조언을 주셨고요. 자,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 주셨어요. 지난해 예상외로 해운업이 예. 상당히 그 호황을 이뤘다라든지 또는 수익률을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셨다. 이런 작년의 분석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올해 2021년은 어떨까? 권순우 기자 어떤 업종을 주목하십니까?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그 모빌리티, 제가 요새 주로 보고 있는 업종인데 네. 모빌리티, 자동차 섹터와 IT, 에너지 이 세 가지 산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업종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조금 잘 되고 조금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잘 되고 나머지 다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극단적인 사례로 들어줄 때 두산중공업 얘기를 가끔 해요. 예.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거의 뭐 2007, 8년 이후에 거의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가 10몇만 원에서 뭐 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네. 이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 비중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인데 예.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거는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가스터빈 같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업계에서도 과거에 그 녹색 변화, 어떤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 있는 산업 쪽이 아예 이쪽으로 커갈 것이고 나머지 석탄 발전을 비롯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쪽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존에 기계로 만든 내연기관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앞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네. 5년, 10년, 20년, 30년을 가면서 한 업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 업종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 변곡점에 우리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게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그 새로운 산업이 커질 거며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기존 산업이 죽을 건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되게 명확한 방향성은 모빌리티, IT, 에너지 분야는 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한복판에 있게 될 것이다. 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분야 전체가 다 좋을 것이냐는 또는 좋다 하더라도 어떤 차별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 수소냐 전기냐 그 사이에도 상당한 갈등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을 거다. 예. 근데 거기서 예. 내연기관 자동차가 죽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자동차를 만약에 현대차가 죽는 게 아니고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죽는다고 가정하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중에 그 친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업체라면 괜찮은 거고 네. 잘 대응하지 못하는 업체라면 도태가 될 거고 쌍용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있죠. 겪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과거의 광자였던 글로벌 자동차 탑5라고 불렸던 폭스바겐이나 GM이나 도요타나 현대차 중에 네. 이런 게 보통 주류 자동차 회사들이었다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전망을 하면 이 자동차 회사들이 내년에 얼마 이익을 낼까 요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5개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신규 플레이어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없었던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선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못 팔게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2016년에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예. 그러면 올해는 그 글로벌 자동차 OEM들 그 과거의 강자들이 처음으로 신흥 강자들에게 자기들의 무기로 경쟁을 하는 해가 될 거예요. 아하. 그게 폭스바겐도 그렇고 예. 현대차도 EGMP라는 플랫폼으로 아이오닉 5라는 차를 올해 내놓기로 했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ETNGA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올해 내놓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친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의 원년이 올해가 될 거예요. 아하. 그럼 여기서 야,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진짜 그 신흥 강자들로 훨씬 더 돈이 많이 몰릴 거고 그리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얘네가 대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둘 중에 뭐가 될 거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더 잘 될 것인가를 보는 거지 안 되는 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정부라 이런 데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염 차장님께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혹시 다른 시선 있으신가요? 저도 아니 뭐 공 기자님 의견에 거의 뭐 공감하는 편인데 네. 어쨌든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준비를 잘해왔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 현대차가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 이 코로나 리스크에도 돈을 일단 잘 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네시스라는 히트 상품이 나와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고 이게 아마 내년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네. 친환경차 투자도 하고 그렇죠. 자율주행 이 정의성 회장이 추구하는 게 결국 자율주행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로봇 관련 회사 하나 인수했거든요. 네. 거의 9천억 주고 그게 결국 나중에 로봇 관련 사업도 하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도시명 이제 그 항공산업이라고 아하.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예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하겠다는 구상인데 그러려면
뒤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버텨내야 될 자금이 네. 있을 필요하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걸 할 여력이 없어요. 뭐 아하.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테슬라 외에 다른 이 자동차 OEM 중에서 제대로 뭔가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 거냐. 아하. 따지고 보면 저는 뭐 현대차나 폭스바겐 정도, 뭐 도요타는 있겠지만 도요타는 좀 약간 늦은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차에서. 네.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결국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갔을 때 특히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그 IT 산업이 이미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뭐냐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기본이지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분명 아닌데 네. 자율주행차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들어가고 예. 거기에 카메라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다 전장 부품이거든요. 네. 커넥터라든가 MLCC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삼성그룹도 그렇고 뭐 LG그룹도 그렇고 네. 이 대형사들이 이미 예전에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예. 바로 연결해서 하면 돼요. 아하. 근데 그거를 이미 또 LG전자 지금 하고 있고 네. 삼성은 삼성전기 또 한국의 스마트폰 중소 부품 기업들도 이미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도 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시장이 커지는데 전혀 무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미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네. 저는 모빌리티 시대에 한국 어떤 IT 생태계가 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권순희 기자께서 앞서 주목해야 할 업종 두 번째로 짚어주신 게 반도체인데요. 예. 지금 염 차장님 말씀과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연결되는 반도체가 역시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주목의 어떤 또 다른 포인트 이렇게 되나요? 예,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새 그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에 반도체가 다들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다들 좀 지표를 다 바꿔야 됐었는데 아하. 반도체가 요즘에는 거의 기름급입니다. 아. 유가처럼 예. 경기가 좋으면 반도체가 들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유가처럼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네. 거의 뭐 전자기기만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 그러면은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SK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메모리. 주로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반도체라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 같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라든지 네. 아니면 거기에 뭐 설계를 하는 팹리스라든지 그래 하다못해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반도체 산업이 좋을 거라는 거는 자동차가 모빌리티화되는 거는 그 기계 자동차가 전자장비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당연히 훨씬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사들이 굳이 이 아까 말씀하셨던 염 차장님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그러니까 IT 생태계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그 기계 장치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유리창이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예. 우리가 기계적으로 조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자식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IT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부품을 만들던 우리나라 회사들이 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가 거대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애플에다가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맞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예전에 GM의 볼트 전기차 같은 경우는 60% 그 전체 원가의 60%가 LG그룹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UBS가 이걸 뜯어봐서 알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그 IT하고 그 자동차는 거의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 아하. IT 업계가 그 전에는 PC로 돈을 많이 벌다가 네.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모바일 폰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전자와 모든 사람이 쓰는 전자기기가 될 것인가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유력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가 좋으냐 모빌리티가 IT가 좋으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그쪽에서는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하. 네, 마지막으로 염승환 차장님께서 보시는 반도체 올해 증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뭐 이게 예측은 좀 쉽진 않지만 반도체 경기가 보통 보면요 이게 사이클이 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뭐
해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쓴 자료를 보니까 11개 분기 정도가 상승 사이클이고 6개 분기가 좀 하락 사이클인데 그게 뭐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좀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조금씩은 그 반도체 경기가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그 재작년이죠. 2019년도.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작년 3월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기가 다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반도체 경기가 확 죽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반도체 가격을 이제 올해 한 1분기 말부터로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 그 마이크론의 정전 사고가 좀 발생하면서 좀 네. 빨라졌어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좀 튈 수도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뭐 보통 11개 분기면 보통 한 몇 년 되죠? 한 2년 넘잖아요. 최소한 2년이 넘는 사이클이 네.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또 달라요. 주가는 항상 6개월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11월부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반도체 가격은 빠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 고정거래가나. 근데 그 후로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현물 가격이 오히려 뒤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만큼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합니다. 정말 네. 빠르게. 그래서 투자하실 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분기로 보면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 그림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좋은 게 수요는 되게 많은데 네. 공급이 지금 문제예요. 아까 뭐 파운드리도 얘기하셨지만 이 제대로 된 품질의 파운드리를 만드는 업체가 얼마 없습니다. 그 네. 인텔이 7나노 공정 실패해가지고 이제 뭐 파운드리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맡긴다. 아하. 뭐 CPU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뭐 5나노, 4나노, 3나노까지 가는 이런 공정에서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공급은 계속 부족한데 수요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계속 장기화되는 그림들은 내년 뭐 아니면 또 그 뭐 내년 하반기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뭐 일각에선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슈퍼 사이클 얘기도 하더라고요. 슈퍼 사이클이 2017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삼성전자 디램 영업이익률이 이건 정말 사기죠. 70%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 마진이 제조업체가 이게 말이 안 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요새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어쨌든 올해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해를 맞아서요. 증시와 산업 전망 두 분의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두 분 다음에도 또 모시고 싶은데요. 기회 꼭 시간 마련해 주세요. 네, 예,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2021년의 첫날 정치와 경제 이야기로 2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분명히 코로나19도 사라질 테고요. 나라 경제 또 가정 경제 우리 사는 모습들도 훨씬 더 공정하고 또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그리고 더 따뜻하게 뉴스 하이킥 하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